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네, 전남순천의 서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의 마중물 토크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무회의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 의견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한 민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외교부가 주최 측에 행사를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 외교부가 그 전에 또 이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게 외교관계 고려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너무 일본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외교부의 입장은 이런 거죠. 그 양금덕 할머니와 관련해서는 다른 강제징용 생존자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제동을 건 것이고 결국에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상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 토론회잖아요. 네네. 이게 국립외교원하고 세종연구소가 강제징용 토론회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외교부는 아니 사실은 우리 외교부가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토론회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에서 먼저 하면은 조금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늦춰달라는 거다. 이러는 건데 그걸 자신들이 왜 그럽니까?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또 외교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왜 자신들 한다고 외교부가 민간 토론회를 못하게 합니까?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행사 직전에 이것을 돌연 취소해달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일본 눈치 보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한 부적절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런 나오는 비판을 것은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요. 예.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본 눈치 보려다가 대한민국 국민 민심 잃어버릴 수 있다.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네. 천 변호사님? 네, 너무 얘기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뭐 외교부 대변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외교부 입장은 방금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래서 서훈 부분은 뭐 조금 더 검토하고 외교부가 재차 추진되면 그때는 뭐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토론회야 뭐 많이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뭐 바보가 아니고 이게 공식 토론회인지 뭐 민간 의견인지 뭐 정부의 입장인지 뭐 다 구별을 할 텐데 네네. 이렇게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부터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관함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의 발언들, 뭐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현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분이 다른 분들과 형평성 얘기하는데요. 아시잖아요. 이분이 뭐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재판하다가 안 돼서 다시 우리나라 재판하고 거의 그냥 한 20년 이상 해온 분이거든요. 네.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 뭐 국무회의에서 뭐 다른 부처의 의견을 맞물었다는데 그 전에 관례를 보면 되거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서운할 때 물론 뭐 차관회의 이런 데 거치긴 했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에 훈장을 준다 그러면 일본에 좀 안 좋게 보지 않겠냐. 예. 그다음에 지금 토론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관 토론회 사실 토론회라는 거는 뭐 토론회 국가의 뭐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일본과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상훈이라든지 토론회 자체도 이제 막는 셈이 되는 건데 너무 제대로된 거 맞죠. 우리가 사실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훈이나 토론회조차도 일본 눈치 보면서 뭐 연기하고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외교부가 지금 뭐 상훈하는 거, 토론회 하는 거, 뭐 재판하는 거 다 관여하면 사실상 뭐 거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 결정하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너무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일본 눈치 너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예. 물론 이제 상 자체는 대통령에 부여하는 상을 이제 드리기로 한 거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결정은 굉장히 씁쓸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외교 한일 문제 풀기 위한 부분과 뭐 이 인권상을 추진하는 것 사이에서 다소간의 긴장 이런 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잘 풀어가는 게 국정 지도자가 할 일이지 이걸 연기하고 취소하는 게 조화로운 조화, 뭐 관리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인권을
외교의 하위 레벨로 인권이 제기될 때는 외교 문제, 그러니까 북한 공격할 때 북한 인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권 얘기해야 될 때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동안 뭐 모든 문제에서 과도한 이념적 접근을 경계한다. 이게 보수파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오히려 이념적으로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를 썼겠죠. 굉장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사실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존하신 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좀 마중물 토크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아까 장 소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과연 그럼 다음번에 네. 다른 생존자분들과 뭐 이 형평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같이 과연 그러면 서훈 대상자로 올릴 것인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보고요. 저는 그분들을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음.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외국에 많이 나가셔가지고 그러한 일본의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이 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다 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다녀와서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요즘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여당의 전당대회 관련한 이야기 우리가 쭉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예. 뭐 계속해서 정치인싸 시청 청취해 주신 분들께서는 그 흐름을 좀 따라가시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룰 개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과연 설마 뭐 정말 지금 현재 이제 7대 3이잖아요. 당원 70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30의 방식인데 이게 뭐 9대 1 뭐 심지어 뭐 100대 0까지 갈 것이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했는데 그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당원 투표 100%가 낮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좀 해주시죠. 정말 이 얘기를 대통령께서 했답니까? 저는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알고 계셨네요. 저 얘기했을걸요, 제가? 안 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죠. 100%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비슷한 뉘앙스로는 얘기하셨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놀랍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요. 유승민 당대표가 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라. 그러한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윤핵관들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참 당은 망조가 들었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옆에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있는데 이게 혁신이냐고 한번 물어봐야죠 저희가. 반박해보세요, 이게 혁신이에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이게 혁신이냐고. 근데 이 얘기가 당내에서 사실은 진즉부터 있었어요.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때도 제가 무슨 그 전당대회 위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온갖 위원은 많이 해요. 의원이 못 돼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도 아니 당대표인데 당원들이 뽑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정의당도 100%다. 민주당도 그때 당시에 이제 9대 1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걸 민심을 이렇게까지 많이 반영하냐면 난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선거를 이끌려면 민심에 부합하는 대표가 이끌어야지. 더 늘려도 지금 모자랄 마당에 왜 그러냐 하는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다음번에 총선이 있는 당 대표잖아요. 네. 아니 민심 반영 비율을 늘려도 모자랄 마당에 있는 거를 줄이겠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총선들을 우리 당원들만 가지고 치르려고 하는지 저도 솔직히 걱정스럽고요. 총선은 대통령으로 치르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저도 예. 국민의힘에 못 낳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이 60% 70% 찍어가지고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만 내걸면 다 당선되고 이런 분위기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네네. 그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대통령의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지지율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 그냥 제살 깎아먹게 하고 윤핵관 노름하고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된다? 제대로 갈 수 있겠나? 근데 점점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요. 우리 보도가 처음 딱 나올 때 뭐가 네네. 되느냐면 흥행이 되냐. 국민적인 관심을 끄느냐.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당원들만 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냐. 아니, 니들끼리 해봐. 이렇게 국민들이 내던져 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총선의 당대표가 중요한 건 역시 공천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략으로 좀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네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내부 총질자 안 돼. 이러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당에 전달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이번 전당대회 때 당원 100%로 갔을 때 네.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음. 강신업 변호사가 예. 당대표가 되는 거. 왜 그렇게 아니 뭐, 뭐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나는 것도 아니니까. 완전히 이번에 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민주정당으로서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라고까지 비판하고 싶어요. 이정현 전 대표도 뭐 당권 도전 의사 있다는 얘기 있던데요. 이거 또 춘천 지역이시니까.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예. 지켜봐야죠. 워낙 많이 계시니까. 예. 아니 그러면 일단 그 두 분께 요거까지만 여쭤보고 나머지 우리 현 변호사님이나 김 변호사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초재선 의원들도 당원 100%로 의견을 모았다는 또 얘기가 들려서 그럼 이대로 거의 간다고 보십니까? 두 분?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당원 100%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초재선 의원들은 예. 지금 가장 좋은 지역구를 받고 갖고 싶겠죠. 있어요. 아니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거기서 공천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 유리한 지역에 있으니까 네. 자기 지역구가.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천하람 위원장처럼 어려운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초재선 의원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내 공천부터 챙기고 보자. 어떻게 챙겨? 윤핵관들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충성 맹세를 하면 되겠다. 그럼 나 공천 받다. 그럼 나는 재선되고 3선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뭐 총선, 당의 승리 이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좀 말장난하자면은 100%에 반대하면은 100% 날아갑니다. 지금 분위기면. 예. 100%에 반대하면 100% 혼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100%뭐 얘기하셨다.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100%를 원하는 사람들이 흘린 겁니다. 그거. 아, 예, 당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네. 초선 의원 지금 뭐 엄청 많은데 간담회 했다는데 거기서 반대한 사람 한 명이라잖아요. 최재형 의원 한 명. 그분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저도. 근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제 생각에 거의 그래서 100%로 갈 것 뭐 같습니다.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당연히 반발하겠죠. 불법 경선 개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권성동 의원은 의견 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견 네. 표명은 의견 표명이 아니라 강제고 통제고 지시사항으로 익혀져요. 근데 너무 두 분이 지금 방청객처럼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예. 그냥. 아니 좋아요. 예. 아니 근데 두 분이 할 말 다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이 얘기 나올 때마다 100% 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 뭐라 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원 바꾸는 건 일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제일 곤란한 거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이 훨씬 여론조사도 반영하고 민주당도 훨씬 낫다. 당헌 당규 열심히 공부하실 때 열심히 공부하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맨날 국민의힘 잘한다. 우리도 민주당도 국민의힘 따라가야 된다. 맨날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핵심이 일단은 여론조사 반영 비율 높여야 된다는 거랑 대의원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대의원 비율 없거든요. 그냥 당원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의원 비율을 높인단 말이에요. 네네. 대의원 한 표가 당원 한 60표 되는데 두 개를 맨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론조사 비율이 10%에서 25% 놀랬어요. 대의원 비율을 좀 낮추고 네. 물론 저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잘한다. 그대로 가야 된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제 민주당도 9대1 옛날에 9대1 했으니까 우리도 100대1로 100대 빵으로 가자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 측에서 차라리 민주당이 잘한다. 그거 됐는데 왜 우리는 역진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항상 전당대회라는 건 당내에서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유의미의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에서는 유승민이 항상 앞서지만 당심에서는 뭐 나경원이나 안철수 이런 분들이 좀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100%를 한 만약에 되느냐? 윤심이 네. 윤핵관 이런 분들이 물론 김기현 의원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4위 정도는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한다고 되느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또 뭔가 룰을 바꾸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신 100% 말고 뭐 후보 정리 말고 뭔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뭐 결선 투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갑자기 거예요? 저희 그런 걸 대의원 수도 제도 있고. 도입하는 겁니까 갑자기? 예. 아니 근데 저도 얘기 좀 하면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제 진보 정당들은 당원 100%로 당대표 뽑는 게 오히려 일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왜냐면 이제 또 소수 정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심이랑 좀 다른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장단은 각 당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를 분명히 포함시켜 놨는데 갑자기 국민 여론조사를 날리면 어떡하냐라는 날리면 여기 방송 날리면 안 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날리면 어떡하냐 네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저는 좀 이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 총선에 미칠 악영향이 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도 당심으로 대선 후보가 되신 분이어서 민심에 밀렸던 분이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그런 면에서 이런 또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박빙의 선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의견들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가 이제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탄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당무 개입 아니냐? 대통령이 정당 활동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공천 개입으로 실형을 받았을 때는요. 네.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천 누구 줘라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징역형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말로 하시는 거잖아요. 의견 표명.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뭐라고 하기도 어떤 당무 개입이나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저도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권성동 의원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누구나 의견 표명할 수 있는 거다. 네, 누구나 의견 표명할 수 네네. 있는 거고 뭐 당원이시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 무게감이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한번 나오고 나면 이거 당해서 거의 그대로 가는 건데 좀 그런 면에서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황교안 대표 때 황교안 시즌 2가 걱정되는 건데 황교안 때 다들 기억 못 하시지만 붙었던 게 오세훈이었거든요. 네. 그때 황교안 오세훈일 때 당대표 선거였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당심에서는 압도적이었고 오세훈 당시 후보가 민심에서는 꽤 많이 앞섰는데 당심이 뭐 압도적이었으니까 또 대세론도 있었고 황교안으로 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심이랑 멀어지면서 사실 망하는 길로 완전히 간 거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유승민 뭐 5대5로 해도 지더만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예. 5대5 경선 그 김은혜 후보랑 했을 때도 민심에서는 유승민이 앞섰고 당심에서 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에서 졌는데 네.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과연 본선에 잘 됐냐. 물론 뭐 박빙의 차이였습니다만 네네. 그런 식으로 민심과 당심이 부딪혀서 당심이 이겼을 때 잘 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는 솔직히 수도권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사석에서 만나면 다 부글부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 좀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재형 위원 혼자 거기 가서 위원장 혼자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천하람 혁신위원께서 좀 더 왜 분발해 이렇게 주셔야 사지로 되겠는데. 물어요 우리 천하람 아니 근데 변호사를. 저는 좀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의아한 게 누구나 의견 표명할 수 있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반응이겠습니다만은 명백한 불법이다라면서 크게 반발하는 그렇죠. 것도 당연한 지금 거잖아요. 말씀처럼 예전에 뭐 감옥 가고 이런 거야 당연히 뭐 공천 직접 관여했던 건데 지금도 어쨌든 본인은 뭐 당무에 관여 안 한다는데 지금 보면 누구나 알다시피 다 어쨌든 100%라는 거는 뜻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네. 그게 아마 갑자기 또 기류가 확 바뀐 것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룰을 바꾸고 그럼 특정 주자를 안 된다라고 이제 비토놓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사실은 뭐 그냥 전당대회 당대표를 그냥 지명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처럼 그냥 지명하는 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요. 네. 이미 룰도 그렇게 바꾸고 또 누구는 안 된다라고 이미 가이드라인도 지어놓고 이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당무 개입한다 안 한다가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예전 당청 관계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정당이란 건 정당 시스템이 있는 거고 정부는 정부 시스템이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묶어버리면 제가 보기에 정당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선당 예. 후사가 아쉽다고는 할까? 당을 먼저 공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 후사나 선당 후사가 없고 선사 후사가 아닌가? 나의 공천이 가장 나의 결정에 중요하다. 이런 그 개념으로 초재선 의원들도 이렇게 싹 입장을 바꾼 거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니 뭐 사실 그 국회의원들에게 당연히 이제 공천을 받는 건 뭐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 제가 요거까지만 좀 짧게 여쭤보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좀 헷갈리는 게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는 비대위입니까? 원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우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에는 그냥 비대위에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3월 중에 어쨌든 본인 임기 내에 끝내시려고 하니까 네, 끝내려고 하다 보니 네, 비대위에서 해버리고 지난번에 당원 당규 바꾸듯이 뭐 그 전국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슉슉슉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겠다 이런 거죠. 그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고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결정을 하고 당헌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서 확정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비대위가 이번에는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죠. 네, 정치일사입니다. 국민의힘 여당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뭐 룰과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이제 인물 쪽 얘기도 살짝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정말 당대표 선거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최종 결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했다는데 뭐 이거는 나온다. 지금 보시는 거군요. 주변에 이제 도와달라고 이미 그러니까 하고 계시거든요. 나오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과 누가 진짜 윤심이냐로 이제 좀 격돌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두 분 다 막상막하요. 왜냐면은 예.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 그 관저에서 면접받고 그렇죠. 권성동 의원도 뭐 면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녁 드시면서 여러 가지 네네네. 얘기 나눴고 권성동 의원도 뭐 단독은 아니지만 음. 어쨌든 네 분이랑 같이 드셨기 때문에 일단은 면접까지 간 분은 두 분이다. 다른 분들은 지금 서류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윤상현 들어가지고. 의원은 그럼 탈락한 거예요? 서류 탈락이죠. 근데 거기는 엄청 친한데 친하기는 제일 친할걸요 아마. 대통령께서 예. 이랬다라고 하는 전원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데 네. 쟤는 언제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그랬어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계속 형이라고 한다라고 사석에서 한다라고 같은 가문 했더니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일단은 권성동, 김기현 이 두 분이 윤심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정말 큰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작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붙었었잖아요. 그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쟁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서로 당이 잘 되고 대통령 잘못이자 이런 쪽이 아니라 상호 공격성 성향이 되게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감정으로 많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측은 둘 중에 될 만한 사람 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고, 네, 뭐 지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겨야 되는 거니까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좀 아니야,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네, 뭐 둘 다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보면 이제 그리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두 분의 발언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충성 경쟁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두고 보세요. 거의 강신업 변호사처럼 대통령을 거기 광화문에다가 동상 세우자 그 정도 발언까지 이분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네네. 의원님들께서만 투표하시니까 그렇죠. 평소에 뭐 대화 스킬이라든가 소통 능력, 협상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들이 큰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네. 국민적 인지도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유승민 대표 뭐 이런 분들 있지만 지금 그 친윤으로 거론되는 권성동, 뭐 장제원 의원도 뭐 후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고 김기현 이런 분들 보면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아까 우리 룰만 얘기하지 말고 인물 얘기하자는데 네네. 이 인물들의 변별력은 뭐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가지고 있는 정책적 시그니처는 뭐죠? 뭐가 다른 거죠? 아니 그걸 보여줘야 그 친윤이라도 이 사람 뭐 윤 대통령이랑 친하다는 거지 그거 말고 여당 대표로서 뭘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더 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의힘 망하는 거죠. 정말 옳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전당대회 나가는 후보들을 보면은 당을 개혁하겠습니다. 정치권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이런 게 주요 화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대통령과 더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잖아. 이미 그 김기현 의원도 뭐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 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진정한 보수 지도자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극찬을 하고.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점점 에스컬레이터 된다니까. 뭐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철수 의원은 뭐 이신점심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참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좀 비춰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주호영 의원이 뭐 MZ 세대 그리고 뭐 수도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총선 경험이 많은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네. 참 나야라니까. 나예요. 나예요. 다 지금 나예요 병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럼 일단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일단 좀 배척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주호영 대표라기보단 본인 한동훈 장관 본인과 대통령이 이미 스스로 배척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좀 선택지에서 빠진 거다. 현재까지는 좀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얘기했을 때 정말 급해지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아니다. 낮아졌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다가 이제 100%로 당신 100%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뭐 필요한 카드가 아니다. 필요한 카드가 아니거든요. 예. 주호영 대표도 저도 있어요, 나예요 이렇게 손 들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김기현 의원이 시장을 중간에 해서 선수가 좀 부족하죠. 아니요, 그래도 사선이에요. 그래도 4선인가. 예.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내가 선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총선 경험이 내가 더 많다. 난 무소속으로 나갔어. 뭐 이거저거 다 해봤어라고 얘기하는. 권성동 의원도 물론 무소속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많으니까 죽지 않았다,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면접을 본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면접 봤다고 이제 장성철 교수님 식으로 얘기하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뭐 지켜보시죠. 근데 네. 역시 면접 점수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 사이의 변별력이 뭘까라는 게 저는 계속 물음표입니다. 뭔가 맞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12년 대선할 때 엄청나게 경제민주화 담론을 채택하면서 예. 새로운 보수가 가야 될 길에서 어느 정도 열었다고 했는데 지행 합의가 좀 안 됐지만 그리고 뭐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 연설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래도 이 다음 보수는 우리는 이런 길로 가야 네네. 돼라는 낙수 효과가 전부가 아니야 이런 걸 좀 보여줬다면 최근의 보수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황교안 대표 때부터 그렇고 법과 질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별로 그건 좋은 시그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갑자기 계속 얘기하다 말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100%로 가면 강신업 변호사도 컷오프 통과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설마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두 분이 순간 말을 잃으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당원도 막 늘었잖아요. 지금 80만에서 지금 네네. 100만으로 막 최근에 1, 20만 늘었다는데. 근데 이제 100만은 아니고 80만. 아니 내년 투표할 때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네. 마감을 지금 12월 말에 12월 네, 14일? 그 선거 12월 14일. 선거권 3개월 데드라인도 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3개월 당비 이제 내야 끝났어요, 네.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래도 뭐 아니 이렇게 막 충성 경쟁하면 진짜 강신업 변호사처럼 나는 절대 충성하겠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3명까지 그 컷오프잖아요, 그죠? 네, 저도 요새 하지 않을까요? 설마 하는 일이 자꾸 현실이 돼서 뭐라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정광훈 목사가 어마어마한 양의 입당 원서를 지금 밀어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다시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약간 그 취재를 좀 해봤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10만 명은 아니다. 네,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 각 네. 당협별로 뭐 한 100명 내외 정도. 그렇구나. 뭐. 40명. 아니 네. 근데 그 100명 내외요? 네, 근데 이제 당협별로 100명. 당협별로. 아, 당협별로. 2만 그럼 명. 다 모으면 그래도 제법 되겠네. 제법 되긴 5천 해요. 명 적은 정도라는 거는 아니죠. 어. 네. 그 누구 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은? 모르겠어. 강신업 변호사 아닐까요? 아니 강신업 변호사 아니면은 이제 또 거기도 충성심 깊은 될 만한 사람 뭐 될 수도 있고. 기도하시고 지켜봐야죠. 화답하는 사람이 아 있어요. 진짜 창피해서 알겠습니다.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런 100% 당원 투표의 위험이 오히려 여론을 조작당할 그러니까 민심과 왜곡될 그러니까 괴리될, 좀 멀어질.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3,000원 내고 석 달 전에 3,000원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직표 밀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 네. 좀 있어서 오염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6개월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룰을 정하. 그러니까 이게 늘 말이 안 나오려면 한 1년 전에 룰을 정해놓고 안 바꿔야 돼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이제 슬슬 조금 있으면 정말 이제 인물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룰은 거의 이제는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천하람 변호사님은 출마 안 하시나? 아, 왜 갑자기 저한테 또 그러세요? 아니 뭐 예전에 한번 그럴 가능성을 아, 방송에서 네, 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아직 룰도 확정이 안 저희, 됐고요. 우리 또 예. 저는 뭐 멤버 잃을까봐. 아 예. 그렇죠. 또 공정 그러니까 늘 잘 돼서 가시는 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아시죠? 예, 예. 정치 인싸가 돼서 가시는 건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주에 조금 뜨거운 주제가 돼서 이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른바 이제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채널A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얘기들이 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화로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면서 소리를 쳤다는 건데요. 이게 좀 왜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내놓는지도 좀 의아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또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현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 전후 사정을 좀 보시면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징계 재판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징계 사유 중에 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제 채널A 수사 감찰 방해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현재 2심에 가 있고 네. 2심에서 뭐 법무부가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그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절차라는 게 결국은 그 수사 과정에 그러면 수사 정보를 이게 원래 뭐 한동훈 검사장 수사했는데 윤석열 징계 사건에 썼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쪽에 써야 되는데 이쪽에 썼다. 이제 그걸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를 해서 이 징계 수사를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이게 근본적인 어떤 그 시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채널A 사건은 뭐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사 감찰 자료라는 거는 협조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수사 자료지만 채널A 사건이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건에 감찰 자료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의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직 어찌 보면 이제 서울지검장을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러려고 했을 때 뭐 이성윤 전 지검장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예. 당연히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측근을 수사 감찰하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그런 상황은 딱 이제 눈에 딱 비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징계 재판에 이걸 어떻게든 좀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눈에 너무 뻔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 그림이. 예, 예. 그리고 이 징계 재판이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이제 피고로 돼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끌 수가 없어요. 5년에 어쨌든 결론이 납니다. 네, 근데 1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졌잖아요. 네. 징계 정당하다. 네. 면직까지 가능하다 났단 말이죠. 2심에서 아무리 끌어봐야 그거를 이제 징계는 부당하다 이렇게 나겠어요. 시간의 문제지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제가 결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2심 갔을 때 최근에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그 요양병원 이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사무장병원이죠.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병원을 차리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제 두고 바지 사장처럼 두고 이제 병원을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입을 올리는 구조인 건데 이게 약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는데 네네.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건하고 좀 다른데요. 형사사건이라는 거 결국은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 거고 네. 검사가 결국은 이게 그전에 공범자들은 다 수사받고 재판 받았잖아요. 네. 3년 후에야 수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된 건데 핵심은 이제 공모관계가 있느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장도 했고 뭐 사위를 이제 행정원장도 안 치고 그다음에 뭐 이름도 뭐 두 사람 이름 약자 따서 해서 누가 보기에도 이제 어찌 보면 같이 공여를 한 거는 같은데 일단 뭐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건데 검찰이 그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무죄 이유거든요. 결국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형사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거랑 좀 달라요. 유무죄 형사재판 아니거든요. 네, 행정재판이고 그다음에 이미 뭐 자료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뭘 뒤집기 하려는 시도는 뭐 눈에 보이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요. 근데 뭐 이게 징계 사건도 봐야죠.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일단 근데 지금 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죠. 예. 이분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쟁점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2심에서 얘기했던 거는 운영해서 사무장병원 한다 그러면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수준이 아니고 네. 거기서 나오는 비용 털고 수익을 네.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다른 공범들이 있어요. 다른 공범들이 자기들끼리 수익 배분 약정하고 최은순 빼고 뭐 이렇게 정하고 하는데 네. 아니 정말로 그러면 이걸 같이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을 최은순을 빼고 이걸 정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해서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거고 대법원에서도 뭐 이렇게 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사장도 했고 이러니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이성윤 전 이거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이성윤 검사장 지검장 다음번에 총선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딩이 일단 굉장히 섹시하게 나오고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면 뭔가 이제
혹시 민주당 공천 노리시나? 뭐 이런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삐뚤어진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일단 저기 변호사가 세 저야말로 분. 삐뚤어진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이성윤 소리를 주검지검장이 없는 말을 지금 지어냈겠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도 그냥 다른 얘기 하잖아요.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설마 이랬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삐딱한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학교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잘 나갔고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총애를 받았다. 당시에 거의 이 사람이 검찰총장 된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라고 했으면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은 내가 다음번에 검찰총장 될 거야?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항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옳고 그르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그랬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근데 말씀드려요. 우리도 또 대통령 학교 후배라서 잘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참. 뭐, 아, 그래요? 예,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뭐 일단 네. 일단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당원이 아까 아닌 것 이어서 지금 이제 세 분이 변호사시니까 네. 대법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최은순 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유죄가 의심 가는 사정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현근택 변호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이게 굳이 얘기하면 검찰이 무능했다는 얘기죠. 근데 검찰이 무능한 건지 일부러 열심히 안 한 건지는 하늘이 알겠지만 이게 그 꼭 뭐 대통령의 장모여서 검찰이 혹은 검찰총장의 장모여서 열심히 안 했겠냐 뭐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무마됐을 때는 그런 의혹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많은 형사 범죄에 있어서 이런 증거 입증 문제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유죄인데 이제 실제 그 재판 과정에서는 법리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한계가 없는 있다?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 법원을 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검찰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어디까지인지는 저희도 지금으로서 좀 알기 어렵죠. 어허. 예. 근데 이 사건이 수사되고 기소된 게 다 문재인 정권 하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것은 눈에 불을 켜고 막 뭐든지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주적이었죠, 주적.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봐주려고 했었을 것이다. 가장 초기에 무능했다. 처음에 다른 그 공범자라고 적시된 사람들이 유죄 나왔을 때 당시는 이 풍파랑 상관없죠. 근데 그때 왜 빠졌을까? 근데 그것이 혹시 검사 사위를 둔 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합리적으로 서초동에서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뭐 뭐 같은 의혹이죠, 뭐. 검사 식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건 뭐 의견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또 이런 일이 이번 주에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야권 얘기도 살짝 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사실 지금 계속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과연 이제 사면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어쨌든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정경심 교수냐 아니면 이제 김경수 전 지사냐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면 나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MB 사면에 이제 들러리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측의 이야기입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신경 안 쓴다. 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뭐 사면 복권은 당연히 그렇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정말 이게 과연 신경이 안 쓰일지 이거는 또 현 변호사님 얘기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안 쓰이면 안 쓰인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죠. 쓰인다는 얘기인데.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뭐 김경수 전 지사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 5월에 석방이잖아요. 네. 가석방 자체가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복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은 복권 때문인 건데 네. 지금 뭐 대통령실에 나오는 얘기 보면 이제 복권은 안 한다 이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복권이 안 되면 사실은 뭐 물론 5개월 일찍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뭐큰 의미는 없죠. 근데 복권을 안 시켜줄 것 같고 근데 거기에 MB를 어쨌든 사면 15년 남았잖아요. 네네. 벌금도 80억 이상 남았고 네. 그 사면 되면 다 없어지는 건데 거기 어쩌면 약간 이제 끼어맞치 하는 게 아니냐, 들러리 사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 핵심은 결국은 이제 김경수 복권 문제인데 복권은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 보면은 뭐 안 시켜줄 것 같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안 시켜줄 것 같아요. 뭐 그거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보신다고. 약간 이제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 어떻게 형평을 맞출 거냐. MB만 사면 시키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누군가 어쨌든 이렇게 맞춰야 돼,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
뭐죠?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2일에서 14일에 진행한 MBS 전국 지표 조사를 보면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나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50%, 51%, 53%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자세한 내용이야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봤을 때는 사면 검토했는데 여론 결과가 이러면 그 두 분에 대한 사면 계획은 지금은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뭐 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 부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더라도 복권 없이 할 생각이었을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안 받는다 안 이렇게 받겠다 나오고 이랬는데 걷다가 그러면 그래도 사면 돼야 돼 막 이럴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막 당장 감옥에서 나가 막 이럴 수는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안 할 것 같고 그럼 누구를 좀 할 것 같아요? 야권 인사 중에? 사실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전병헌 전 의원 뭐 이런 전병헌 정도 전 얘기 의원. 나오는 것 같고 한명숙 전 총리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 했어요. 저희가 네. 제가 네. 헷갈렸었는데 네. 했었어요. 네. 아, 그때 박근혜 아마 대통령 사면할 때 그때 작년이었죠. 복권은 안 되지 않았나? 복권. 됐을 걸요. 아. 그건 한번 뭐 그렇지만 네네네. 뭐 지금 중요한 건 예. 아니니까. 그게. 그리고 저는 정경심 전 교수 할 리는 솔직히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무예요. 예, 재판 만무하다고 중인데. 생각하고 재판 그리고 또 조국 장관 재판도 아직 뭐 결론이 난게 아니니까.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네. 기본적으로는 이탈했던 여권 지지층이 다시 붙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중도 확장이 막 엄청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갑자기 정경심 교수 사면을 한다? 이거 여권 지지층 떨어져 나갈 이슈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는 거의 본인이 일단 불원서를 냈고 이렇게 될 확률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일단 네 분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 된다고 보시나요? 하여튼 저는 줄기차게 반대 중입니다. 아 그거는 뭐 예, 그 김준호 변호사님은 늘 네. 반대를 하시는 거는 뭐 저희가 우리 팬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까지 됐다고 합니다. 네. 예, 확인을 했고요. 저는 MB 사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부터 계속 지금 뭐 밖에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상 사면된 거나 마찬가지고 어. 뭐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계속 지난번에 뭐 정권 인수 과정에서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 보고 사면시켜라 이랬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했던 분이 사면 안 하면 좀 이상하죠. 사면은 제가 보기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지율에 신경을 좀 안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총선을 지금 본인께서 치르셔야 되는데 지지율 아니, 글쎄요, 올려야죠. 저는 뭐 예. 그냥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겠다는 기조인 것 같아서 하실 것 같다는데 저도 뭐 굳이 예상을 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늘 김준호 변호사님은 벌금이라도 좀 내셔라 네. 이렇게 주장을 연대하고 추징금은 어차피 그때 집이 팔려가지고 노년동인가 그게 팔려서 냈을 텐데 벌금이 미납이 있으니까 예. 네, 벌금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참 이 전당대회 관련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룰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직 뭐 확정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예. 해야 될 거예요. 야, 이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